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입학처의 입학처장 김진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서강대학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아주 엄격한 학사관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서강대학교를 서강고등학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고등학교라는 그 오명은 사실 이런 데서 온 겁니다. 서강대학교는 다른 대학하고 달리 고중자석입니다. 수업이 물론 본인이 선택해서 여러 강의실에서 열리지만 일단 그 수업에서 본인이 앉는 자리는 정해집니다. 그리고 서강대학은 수업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종을 칩니다. 이게 다른 대학에서 없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서강고등학교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서강대학교의 그 FA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자리가 고정좌석이다 보니까 조교가 뒤에서 그냥 체크를 합니다.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는 게 아니고 뒤에서 자동으로 체크를 해요, 조교가. 그래서 2주 동안 수업을 안 나오면, 수업을 4번 빠지면 자동으로 FA 경고가 나가고 한 번 더 빠지면 F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failure by absence, 그게 바로 FA 제도인데요. 요런 게 서강고등학교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는. 그 외에는 서강대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학다운 대학이라는 것을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엄격한 학사관리, 그리고 가장 국제화된 대학, 또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이 무엇보다도 다른 대학과의 차별화, 자랑하는 면은요, 바로 이 다전공제도입니다. 다전공제도가 뭐냐면요, 2개, 3개, 4개의 전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1세기의 키워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에 키워드가 뭐냐면요,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가 뭐냐? 바로 융합적 지식과 사고를 가진 인재를 이 시대에는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네, 서강대학은 바로 다전공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이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의 다전공 제도는요,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공, 이전공, 아무 전공이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계열, 즉 문과가 이과를, 이공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계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점의 제한이 없어요. 즉 어떤 학과를 가기 위해서 뭐 학점이 아주 높아야 된다, 없습니다. 학점 제한이 없고 또 정원의 제한이 없어요. 어떤 학과는 우리 정원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밖에 못 받겠다. 실제로 저희 학교를 따라하는 많은 대학이 있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대학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려면 상위 5%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위 5%, 10% 안에 들어야 돼요. 성적이 좋아야 되고 정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그러나 서강대학은 모든 것을 오픈시켜놨습니다. 이게 서강대학의 다전공 제도입니다. 다른 대학들이 저희가 서강대학이 처음 시행한 이 다전공도들을 많이 따라하고 있지만 복수 전공, 이중 전공 이런 식으로 따라하고 있지만 저희 학교처럼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서강대학은 학생들에게 무한대의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해서 이 전공을 만들었고요. 학생들에게 무한대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서강대학은 7개의 학부, 25개의 전공을 그 안에 과목들을 조합해서 다전공뿐만 아니라 연계 전공 제도, 그리고 학생 설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을 통해서 기존에 존재한 물리화학, 경영경제가 아닌 기초과학 정책 전문가, 금융공학자, 외교 전문가, IT 기획자, 본인이 되고 싶은 모든 분야를 본인이 설계해서 본인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2개, 3개의 전공을 하게 되면 제1전공, 제2전공 이렇게 졸업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전공한 전공이 나란히 이렇게 영어 영문학 전공, 경제학 전공 이런 식으로 졸업장에
찍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인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86%에서 90% 정도의 학생들이 다전공, 즉 2개 이상의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학부, 경제학부, 공학부는 다소 이런 다전공을 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이 다전공을 한 우리 동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박찬욱 감독은 철학과 신문방송학을 복수 전공하셨습니다. 이번에 영화가 그래서 다소 철학적인 면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좀 그러다 보니까 19금 영화가 좀 많아요. 네. 반면에 우리 최동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신문방송학하고 국문학을 전공을 하셔가지고요. 이 영화의 플롯, 이 스토리가 좀 재미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MBC의 손정은 아나운서는 신문방송학과 정치외교학을 다전공했습니다. 자, 학생 중에서 우리 장윤종 학생을 보면요, 아트앤테크놀로지와 함께 화학과, 심리학 이렇게 3개를 지금 다전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화학, 이공대에 있는 이런 화학을 같이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그 3개 전공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보셨던 공경철 교수님은 기계공학과 물리학을 같이 공부하셨고요. 이분은 세계 사이버에서 로봇 대회입니다. 거기서 3위를 하셨고요. 장애자를 위한 로봇을 개발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TV나 신문 언론지상에서 이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김우형 동무는요, 컴퓨터공학과 경영학을 공부해서 구글 코리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공학과 신문방송학을 공부한 지민웅 동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훈 학생은 물리학과 커뮤니케이션을 복수 전공하고요. 한이가람이라는 이런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은 2가지 이상의 학부 또는 이 전공을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전공을 만들어 낼 수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연계 전공이라고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여성화학, 공공인재 이러한 전공들을 저희가 25개의 전공의 그 과목들을 이용해서 새로 전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이것을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전공, 연계 전공뿐만 아니라 학생 설계 전공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본인이 나는 이런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 했을 경우에 본인이 여러 개의 학과에 있는 과목들을 모아서 54학점을 만들면 이러한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전공들이 많은데 뇌인지공학 전공, 금융투자 전공, 영상 스토리텔링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이런 것들이 선배들이 이미 자기가 만들어서 공부를 한 전공들이고요. 후배들은 그대로 설계되어 있는 전공 과목을 들으면 이 분야에 학위가 나갑니다. 자, 보시면은 동북아시아 문화학 전공은요, 4학과목, 일본 문화, 중국 문화, 정치외교 과목들을 모아서 만들어집니다. 또 생명과학 과목, 심리학, 철학 과목들이 모여서 뇌인지공학이라는 전공이 설계되었습니다. 비주얼 스토리텔링은요, 사회학, 신문방송학, 아트앤테크놀로지 그리고 전인교육원 과목들로 이루어집니다. 경영학, 경제학, 수학, 전인교육원, 컴퓨터공학 과목들을 모아서 응용통계학이라는 설계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자, 실제로 화공생명공학과로 들어온 조희영 동무는요, 아트앤테크놀로지 철학, 신문방송학, 종교학 과목들을 결합해서 공연예술 인문학이라는 전공을 본인이 만들어서 졸업을 해서 지금 이 분야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빈 동무는
이러한 과목들을 조합해서 듣고 보험 계리학이라는 전공을 스스로 전공하고 이쪽 분야에 역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호학번 이 문혜진 학생은요, 본인이 발명 및 창업 교육학이라는 그런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와 스타트업 과목을 조합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강대학에 들어온다면 역시 본인이 우리나라 최초로 아니면 세계 최초로 새로운 전공을 과목을 뽑아서 만들어서 새로운 전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전공제도, 연계 전공제도, 학생 설계 전공제도가 가능한 건 서강만의 교육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한 서강의 교육 철학과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강대학은요, 예수의 대학입니다. 예, 예수회란 이 캐톨릭 중에서도 약간 그 특이한 재단입니다. 일반 캐톨릭, 수도회, 그리고 예수회 이렇게 크게 캐톨릭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바로 서강대학은 이 예수회에서 만든 대학입니다. 예수회에서는요, 세계 100여국에 226개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서강대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 미국에서 대통령이 가장 많이 나온 그런 대학입니다. 그다음에 버스턴 칼리지, 샌프란시스코 대학, 스페인의 아사대, 일본의 소피아 대학 등이 바로 예수의 대학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의 대학은 소수 정예를 철저한 학사 관리로 키워내는 곳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예수의 대학은요, 그 나라의 대학의 표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강대학은 전 세계 64개국에 355개교와 자매교련을 맺고 있습니다. 유럽의 137개교, 북아메리카의 102개교와 자매교련을 맺고 있고요. 학생들을 교환학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학생들의 지원자 교환학생 지원의 98%가 이러한 해외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파견이 됐는데요. 다른 대학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아주 높은 수치인 것을 저희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강대학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그다음에 여름방학에 해외 가서 수업을 듣고 오는 서머스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은 오로지 이 학생 하나만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1학년 때는 개인 성향 탐색, 2학년 때는 진로 탐색, 3학년 때는 진로 관련 훈련, 4학년 때는 직무 관련 훈련으로 체계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에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계열별 가중치를 고려한 취업률 1위를 하였고요. 학생들의 창업의 지원에 대한 평가로는 청년드림 대학평가 4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서강대학을 졸업하면 어디에 취업을 할까? 그래서 취업한 학생들을 보면은요, 취업한 학생들의 그 분포를 보면은 66%가 여기 있는 뭐 이러한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요. 공공기관의 11%, 중소기업의 12%, 외국계 3% 이런 식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공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취업률이 취업한 학생 중에 대기업 취업률이 84%로 상당히 높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도 취업한 학생들의 반 이상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창업보육센터가 6년 연속 최우수 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창업지수 1위로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창업한 사례를 보면은 외국어 부분에서 스터디 서치, 그리고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 뱅크 샐러드, 미디어 의용 휴먼 스케이프, 영화 매거진 프리즘업 등 성공한 창업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강대학은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런 세리머니를 열어서 그 상장과 함께 뭐 어떤 저희 말로 레코그니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이 오시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학사 경고를 받으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과.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을 학교로 초대해서 식사와 함께 상장을 수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good story, bad story. 그래서 서강대학은 여러 가지 교회 장학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둘 장학재단, 삼성 CJ 등등, 그다음에 금호 동부문화재단 등 다양한 그 장학금이 교회 장학금으로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의 7개 학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인문학부에는 8개의 전공이 있고요. 국제인문학부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상상력과 인간 중심의 미래 혁신 리더를 양성을 하고 있고요. 코어 사업을 통해서 더욱 그 인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과학부는 3개의 전공이 있고요. 동아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등 우리나라에서 아주 굴지의 유명한 연구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는요, 4개의 전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신문방송학,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한국 전공, 아트 앤 테크놀로지인데요. 특히 글로벌 한국학 이 전공은 100% 영어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면 수업을 들 수 없겠죠. 근데 다양한 건 요즘 학생들은 영어를 잘해서 그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을 다 알아듣고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에 한 학기에 한 200개가 열리는데 30%의 과목이 100%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영어 책 영어로 교수님 말씀하시고 질문도 영어로 받고 100% 영어로 진행이 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는요, 여러 가지 그 스튜디오 등 이런 것들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서강학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대학 이름이 들어간 학파는 서강이 유일하고 최초이자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실 경제 부흥을 이끈 학파가 서강학파입니다. 이게 바로 서강대학교 경제학부라는 겁니다. 경영학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시면 세계 54개국의 220개국과 함께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강대학에서 2년, 퍼듀 대학에서 2년 하면 양쪽에서 학위가 나오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학과는 그 안에 다양한 트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트랙으로 인정이 돼서 학생들이 심화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연과학부는 4개의 전공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과 창의성, 미래를 이끄는 이런 연구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공학부는 보시다시피 4개의 전공이 있는데요. 학교와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 협력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서강대학에는 여러분이 앞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국내에서 유명한 교수님들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우리 새로 오는 신입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6구학번부터 대기업의 대표, 정치인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 셀 수 없이 많은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수 전공 내지는 다전공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서강대학은 늘 학교, 교수, 교육 전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요. 맨 위에 하나를 예로 들면 국가 서비스 품질 지수 종합대학 부분에서 4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 말은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학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에서 1위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1은 1보다 크다. 서강대학이 추구하는 최고는 다른 대학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의미를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작은 1은 서강대학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고 왼쪽에 있는 1은 서강대학을 통해서 커진 1입니다. 서강대학에 들어와서 지성, 인성, 영성의 교육을 통해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야말로 서강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강대학교 입학 전형 안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입학팀장 이관택입니다. 방금 전까지 입학처장님으로부터 서강대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과 또 강점들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서강대학교에 본인이 또는 내 자녀가 입학할 수 있고 서강대학교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는 크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는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인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이렇게 4가지의 또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시 모집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다 아시는 것처럼 6회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수시 모집 중에서 논술, 학생부 종합 전형,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 어떤 전형이든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전형은 인문자연 상관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학년도에 비해서 변화된 주요 변경 사항은 첫 번째, 수시 모집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18학년도까지는 4개 영역 중에서 3개의 영역 각 2등급 이내였습니다. 하지만 2019학년도에는 4개 영역 중에서 3개의 영역 합 6으로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를 3등급 받더라도 하나를 1 받고 또 하나 2 받으면 합이 6이 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8학년도까지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에서 저희가 서류를 필수 서류 3가지 말고 선택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학교생활 보충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선택이었기 때문에 제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었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치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좀 부담감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9학년도부터는 학교생활 보충 자료를 전면 폐지해서 받지 않습니다. 정시 모집에 인문자연 계열 구분 없이, 문이과와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수험생 또 학부모님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또 서강대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전형 요소는 가장 큰 논술이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 비교과 10% 해서 10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합 6 이내이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탐구는 2개를 봐서 더 좋은 것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형과 사회 통합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10%, 교과 10, 비교과 10에서 20%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비교과는 먼저 출결 5, 봉사활동 5 해서 10%가 반영이 되는데요. 출결은 무단결석 3일까지는 만점입니다. 아마 뭐 대부분의 학생이 큰 무리 없이 다 만점을 받을 것이고요. 봉사활동도 20시간 이상인데 이게 뭐 1년 20시간이 아니라 3개년 2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무리 없이 뭐 대부분 만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게 비교과 영역에서 큰 변별력은 없을 것이고요. 교과 영역 역시 10%인데 저희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 교과 관련 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그 반영하는 그 지표는 저희가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올리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논술 전형 경쟁률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입학 가이드북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최초 경쟁률은 79.1대 1. 뭐 굉장히 높죠. 사실 한 교실에서 7, 80명이 본다고 가정할 때 한 명 정도가 붙는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지만 최초 경쟁률은 그렇고요. 실질 경쟁률. 논술은 실제로 와서 시험을 봐야지 되는데 시험 보러 오지 않는 학생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또 맞추지 못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그 두 가지를 제외해서 실질 경쟁률을 살펴보면 23.1대 1입니다. 한 3분의 1로 3분의 1 이상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논술 최초 경쟁률만 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지 마시고 논술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논술 시험을 보러 오셔야 되겠지만 논술 시험을 보러 오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능을 잘 봐서 뭐 보지 않거나 정시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전형에 합격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보러 오지 않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논술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학년도 인문사회계열 기출문제인데요. 뭐 보면 사실 좀 지문이 길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데 학생들은 잘 하더라고요. 보면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글자 수는 한 문항당 800에서 1000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인문사회는 영어 지문으로 출제는 하지 않고요. 경영이나 경제학부는 통계, 뭐 도표,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수리 논술은 없습니다. 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보면 뭐 문제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읽어보면은 어떠한 내용의 답을 써야 할지 몇 개 정도로 써야 할지가 대략 가닥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800에서 1000자 내외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글자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쓸까, 멋지게 보일까 이거보다는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답을 잘 써야 한다. 논술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답을 잘 써야 하는 것이고요. 100분간 2문제의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큰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좀 사전에 기출문제라든지 모의 논술을 통해서 계속 풀어보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계열 논술을 보겠습니다. 자연계열 논술 인문사회계열과 똑같이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 글자 수의 제한은 없지만 한 문항당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페이지, 뒷면 한 페이지에서 한 장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수리 논술만 출제가 됩니다. 어떤 뭐 과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되지 않고요. 수리 논술만 출제가 되고 큰 문항에 이렇게 소문항이 4개, 뭐 3개 이런 식으로 소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항은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앞에 있는 소문항을 잘 모른다 해도 그 뒤에 있는 소문항은 또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질의 겁을 먹고 그냥 처음에 소문항을 몰라서 포기해버리거나 그러지 말고 아는 문제 위주로 푼다면은 부분 점수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술이 논술이기 때문에 역시 답도 중요하지만 그 풀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풀어내는 과정을 잘 써도 얼마든지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논술 꽈락 기준인데요. 이것들은 뭐 나중에 서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학년도 논술 가이드북은 이제 5월에 저희가 인쇄할 예정입니다. 인쇄해서 나올 예정인데 이렇게 겉표지가 돼 있고요. 2018학년도까지의 논술 가이드북 또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서강대학교 홈페이지에 이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자기주도형,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자기주도형과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일반형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일반형부터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형은 서류 평가 100%로 이루어집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필수 서류 3가지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실 자기소개서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와 추천서는 학교에서 제공을 하니까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면접,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체 면접이 없습니다. 공이 면접이 없고요.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가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의 가장 큰 특징인데 서류 제출 시기는 수능 이후입니다. 수능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치러지니까 올해는 11월 14일 날 수능이 있는데 그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서류를 제출할지 말지 선택을 해서 본인이 제출할 수도 있고 제출 안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일반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논술과 마찬가지로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 6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2018학년도 학생부 종합 일반형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최초 경쟁률은 18.5대 1. 네, 좀 높은 편이고요. 인문사회에서는 사회과학부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지용, 지식융합 미디어학부에 여기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이 좀 높았고요. 자연과학의 생명과학 전공이 좀 높았습니다. 하지만 실질 경쟁률, 수능 최저가 있다고 했고 서류를 수능 이후에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출한 학생과 수능 최저까지 맞춘 학생을 해서 봤더니 반으로 줄었습니다. 8.96대 1. 약 반으로 줄어, 반 이하로 줄는 셈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일반형, 자기주도형 마찬가지로 추가 합격이 있습니다. 추가 합격까지 고려를 하면 최종 경쟁률은 3.12대 1입니다. 18.5대 1에서 3.1대 1. 6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과학부 18명 모집인데 317%의 충원을 기록해서 사실 18명 모집에 74명까지 저희가 합격생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충원율이 높았고요. 중국문화는 상대적으로 충원율이 좀 낮았습니다. 자연계에서는 화공생명공학이 충원율이 높았고 반면에 물리학은 충원율이 채 한 50% 남짓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자기주도형입니다.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서류평가 100%입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생활 보충자료는 10학년도부터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만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일반형하고 똑같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형과 똑같다. 일반형과 다른 점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면접도 물론 없기 때문에 자기주도형은
원서 접수하고 서류 제출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합격되었습니다라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자기주도형은 된다. 뭐 다른 거 할 거 없다. 2018학년도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의 경쟁률입니다. 최초 경쟁률 8.54 대 1. 일반형에 비해서는 약 한 반 정도의 경쟁률로 시작을 합니다. 실질 경쟁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 합격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합격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은 2.99 대 1입니다. 약 3 대 1. 일반형과 자기주도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 경쟁률, 추가 합격까지 고려한 실질 경쟁률은 약 3대 1 정도다. 그래서 영미문화계가 충원율이 가장 높았고요. 인문사회에서는 종교학이 충원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생명과학이 충원율이 조금 높았고요. 컴퓨터공학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과 일반형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먼저 모집 인원이 자기주도형이 457명, 일반형이 341명, 자기주도형이 한 110명 정도 많고요. 지원 자격은 같습니다. 똑같고 선발 단위가 자기주도형은 모집 전공으로 선발하는 반면에 일반형은 모집 단위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자기주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습니다. 그냥 서류 제출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요. 일반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 6 이내와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맞추셔야 하고요. 면접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둘 다 없습니다. 원서 접수는 똑같습니다. 9월 둘째 주 월화수 정도의 예정으로 저희가 원서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서류 제출 시기는 다릅니다. 자기주도형은 원서 접수를 하면서 그 기간에 같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형은 수능 이후 11월 셋째 주 수능 이후에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제출 서류는 필수 서류 3가지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다음은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입니다. 저희 특기자 전형인데요.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은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모집 단위가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전공과 컴퓨터공학 전공 그리고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공 이렇게 3단위에서만 모집 단위에서만 전공에서만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전공과 컴퓨터공학 전공은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 어떤 뭐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안다든지 코딩 능력이 출중하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뭐 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수학 과학적 어떤 문제적 해결 능력이 있다라든지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보이고 활동이 있었다든지 이런 학생들.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공은 아까 뭐 영상도 보셨겠지만 융합적인 사고력을 갖춘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 역량을 갖춘 인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결과물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이 있다라든지 그러한 자질이 있다라든지 평소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은 특별히 이제 관련된 장학금이 좀 더 있는데요. 컴퓨터공학으로 들어오면은 입학하는 등록생에 한해서 입학하는 그 2학기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유일한 다단계 전형입니다. 1단계, 2단계에서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이루어지고요. 제출 서류는 필수 서류 3가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외에 선택 서류로 학교생활 보충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은 특기자 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을 더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본인이 제출하고 싶은 학생에 한해서는 선택적으로 학교생활 보충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2단계는 1단계 서류평가 점수 80%를 가지고
나머지 20%는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면접은 일반 면접인데요. 심층 면접에는 어떤 문제를 푸는 또는 그룹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면접이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학교, 이름, 수험번호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고 면접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택적 서류인 학교생활 보충 자료는 본인이 선택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전혀 무방합니다.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낼 경우엔 A4 3장 이하, 3장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고른 기회 전형과 사회 통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 전형.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회균형 선발. 기회균형 선발에는 좀 저소득층이라든지 최상위 계층을 위한 선발이고요. 제출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다 똑같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100% 서류 평가로 이루어지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사회 통합 전형. 우리 다문화 가정, 군인 자녀, 가톨릭 지도자 추천에 관련된 전형인데요. 서류 평가 역시 100%로 이루어지고, 제출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3가지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 6 이내와 한국사 4등급 이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 전형과 학생부 종합 사회통합 전형의 지원 자격은 들어오실 때 받았던 입학 가이드북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 전형, 사회통합 전형의 매년 모집 인원을 보시면 2016학년도부터 쭉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40명, 25명이었던 게 2019학년도에는 44명, 40명으로 늘었고,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경우 내년에는 44명에서 56명으로 또 30% 가까이 또 늘어납니다. 저희가 계속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학생부 종합 특성화 고교 졸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서류 평가 100%고, 이것은 저희 수시에 있는 정원 외 모집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정원 내지만 이건 정원 외 모집이고요. 제출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3가지 필수 서류 똑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하고는 조금 다르게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입니다. 이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학종에서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만 조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릅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입니다. 저희 정시 모집 일반 전형하고 특별 전형으로 나뉘는데, 서강대학교 정시는 가군입니다. 정시는 가나 다군이 있는데 서강대학교는 가군에 속해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수능 90%와 학생부 10%의 전형 요소로 이루어지고요. 학생부 10%는 출결 5, 봉사활동 5%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에 저희가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영어는 100점, 1등급 100점서부터 해서 아래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한 등급당 1점씩 감해지고요. 한국사는 1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4등급까지는 만점이고 5등급부터 0.4점씩 감해집니다. 정시 일반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수능, 인문사회, 자연 구별 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 가를 보는 학생들은 표준 점수, 수학 표준 점수에서 10%의 가중치를 받는다, 가산점을 받는다는, 점수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특별 전형에는 농어촌, 기회균형 선발,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고요. 전형 요소는 역시 수능 90%와 서류 10%입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똑같고 세 가지로 똑같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영역 중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더 궁금해하실 서류 작성, 서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류 작성입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3가지지만 실제 지원자인 학생들이 제출하는 것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생활기록부와 추천서는 학교에서 제출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학생들이 지원자가 제출을 하는데요. 저희 대교육 공통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대교육 공통문항입니다. 대교육 공통문항으로 어느 다 똑같고요. 4번 문항은 서강대 자체 문항입니다. 1번 밑줄을 쳐 있죠? 2번, 3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똑같이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대교육 공통문항인 1번부터 3번까지의 문항에 보면은 끝에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도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3번도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있다는 거는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고 느낀 점을 쓰지 않는 지원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냥 뭐뭐 했다 결과까지만 쓰고 그 이유를 작성하지 않는 학생들이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여기에 친절하게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 배우고 느낀 점을 잘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은 서강대학교에서 지원자에게 묻고 싶은 문항입니다. 그래서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 대학 입학 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써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학생은 내가 뭘 했고 어떻게 했고 내가 뭘 배웠고 그래서 지원자인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지원자다라는 것을 좀 잘 드러내 주시면 됩니다. 추상적인 언어, 뭐 이렇게 좀 화려한 언어 이런 것들로 쓰지 말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해주시면 더 좋고요. 대교협의 유사도 검증 시스템, 그 유사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대교협의 유사도 그런 지침을 잘 따라서 대교협에서 제시하는 이 유사도 비율이 나오면 저희가 지원자에게 소명 절차를 거쳐서 소명서를 받습니다. 소명서를 받고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에서는 공인 어학 성적을 적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입니다. 또한 교회 수상 실적 역시 금지입니다. 이걸 적을 경우에는 0점 처리되거나 또는 불합격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올해부터는 본인의 학교명이라든지 본인의 이름, 또 부모의 직업, 뭐 친인척 포함해서 부모의 직업을 알 수 있는 뭐 직업명이라든지 회사명, 뭐 직위명, 직장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적지 말라고 저희한테 지침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적으면 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서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다단계 서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한 서류를 4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동일한 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성 확보라든지 신뢰성 확보는 잘 갖춰져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평가 항목입니다. 평가 항목은 저희가 총 4가지입니다. 학업 역량, 학문적인 성장 가능성, 일반적인 성장 가능성, 개인의 차별적 특성을 제출한 이 3가지 서류를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해서 봅니다. 연계 과정을 통해서 쭉 보고, 그래서 그 학생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결과, 또 학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어떤 것들의 배움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A 학생과 B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은 평균 등급 1.37, B 학생 평균 등급 2.15.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들립니다. 둘 다 우수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면은 네, 뭐 A 학생, 뭐 B 학생.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닌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습니다. 서강대에는 없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성적을, 등급을 정량적으로 그냥 평가하는 것이라면은 A 학생이 B 학생보다 성적 면에서는 분명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는 좀 다른 면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먼저 이 학생들의 1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 성적을 보겠습니다. B 학생 같은 경우에 여기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는데요. 1학년 1학기 때는 평균 한 3등급 정도였습니다. 그랬다가 3학년 1학기 때 보면 대부분 1등급 또는 뭐 2등급 이렇게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강 인원이 작으면, 어떤 과목에 대한 수강 인원이 작으면 이렇게 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 그 정규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성적의 표준 편차, 그 과목의 표준 편차나 평균, 점수의 평균을 보면 이 과목의 뭐 난이도가 높았다든지 낮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내신의 절대값 1.37, 2.15 이런 것으로는 평가하지 않고 그 과목의 인원이 얼마였는지, 들었던 과목이 심화 과목이었는지, 표준 편차나 평균은 어땠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런 교과 성적도 하나의 학업 역량의 일부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렇다면 성장 가능성, 보통 동아리 성장 가능성은 이제 뭐 전공 적합성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전공 적합성보다는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라는 요소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명칭, 어떠한 수상 명칭, 내가 들었던 과목에 대한 명칭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나는 이러한 전공으로 지원하겠다. 단지 어떠한 명칭에 국한하지 마시고 내가 했던 활동, 그 안에서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저희는 보면서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 학생부를 보니까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 방송반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토론도 잘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학생은 보통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을까요? 방송반을 3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전공으로? 신문방송학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봤더니 이 학생은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뭐라고 적었냐면 자기는 이제 디즈니 만화를 좋아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씩은 꼭 보고 좋아하니까 그 대사를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봤고 본인이 학교에서 방송반을 했는데 방송반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디즈니에 나왔던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영어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나 봐요. 좀 쉬운 것들로 해서 5분 회화 코너를 구성을 하고 본인이 스크립트도 이렇게 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 토론도 보니까 영미문학 쪽으로 관련된 책들을 주로 읽고 독서 토론을 했다고 했고, 그러한 본인들의 자기개발 그런 영어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뭐 본인의 역량도 많이 길렀겠죠. 그런 걸 통해서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동장, 은장, 이렇게 동상, 금상 이렇게 받았었는데, 결국에 이 학생은 영미문학회를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이것처럼 그냥 우리가 명칭만 놓고 봤을 때는 동아리 활동을 3년 동안 학교 방송반에서 했으니까 신문방송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 방송반을 했더라도 내가 했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어떤 역량을 드러냈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뜯어보고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합적인 정성평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FAQ인데요. 여기에 오신 분들 또는 오시지 않은 분들, 여기 저희 그 설명회 지원 신청을 하시면서 묻고 싶은 내용들, 물으시고 싶은 것들 좀 적어주셨고,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면 또 역시 Q&A를 받습니다.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질문들, 또 학교 선생님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궁금해하셨던 질문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영역 평가 시 학년별 가중치가 있나요? 뭐 1학년 성적, 3학년 성적 혹시 뭐 좀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학년별 가중치를 두지 않습니다. 뭐 3년간의 내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하기 때문에 뭐 1학년 때 성적이 덜 중요하고 3학년 때 성적이 더 중요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고루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합니다. 가중치를 두지 않습니다. 전형별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전형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전형에서 두 가지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주도형에서 경영학부를 하나 지원하고 또 같은 자기주도형에서 경제학부로 지원하고, 이것은 되지 않고요. 자기주도형, 일반형, 논술, 알바트로스 창의전형 뭐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하고요. 6회 제한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문과 학생이 이과에 지원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교차 지원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내가 문과 학생인데 이과를 지원하고 싶다 하면은 내가 가진 강점, 이과로 지원하기 위한 어떤 강점이라든지 지원 동기 등을 잘 점검해서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서강대학교 전형에 관련된 설명, 서류 평가라든지 서류 작성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 알바트로스 창의전형, 뭐 고른교회 전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 수능 이후에 응시를 하거나 또는 제출을 하는 전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형과 논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보이는 서강대학교에서 2019년 3월에 꼭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